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Just Keep Buying 이라는 책을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닉 맥기울리이고요. 이 책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실 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센터장님이 이 책을 또 감수하셨더라고요. 예, 원래 감수가 아니라 추천사를 부탁했는데 예. 읽고서 제가 뭐 작업하다가 그 출판사 이 작업하신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감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감수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전 너무 좋았던 게 네. 저랑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투자법. 그러니까 고수들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투자에 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투자 자산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제 생각과 비슷해서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고요. 그다음에 이 제목을 Just Keep Buying인데, 예, Keep Buying. 예,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면 그냥 단지 그냥 계속 그냥 뭐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계속 살아. 예, 이 저자가 이제 직관적입니다. 예,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자기가 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한 게 있었어요. 그 한번 말씀을 드리면 keep은 그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의미고 buying 당연히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투자한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just는 그냥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우리가 엄격하게 막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사면 괜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 이렇게 살면 괜찮아. 이런 느낌의 이야기다. 투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자는 이 Just Keep Buying 방식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뭐 그쵸. 가치 투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천재 수학자이자 그 갬블러 그 카지노를 이긴 투자자 에드워드 소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 이런 양반들처럼 엄격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투자하는 더 훌륭한 방법이 있어요. 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가장 간단하다라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저자가 한 얘기는 이 방법에는 심리적인 동기, 심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리적 어떤 거냐면 이것만 하면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거 하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심리적인 편안함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요 제목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속뜻이. 뭔가 좀 많이 겪어본 사람이 쓴 책 같은데, 근데 앞장에도 이상건 센터장님이 쓰셨습니다만 네. 이 저자의 나이를 찾아보셨다고요, 일부러. 예. 이게 왜냐면 하다가 예.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제가 막 평소에 하던 얘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를 50이 넘어서야 이제 깨우쳤거든요. 그전에는 책을 읽고 자료를 읽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랑 이 경험적인 체감으로 아는 거랑은 완전 다르고 그렇죠. 체감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네. 똑같은 지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 그렇죠. 머리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게 몸으로 배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해서 남들의 경험을 사실은 네, 내 것으로 내 것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실제로 삶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계속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 해보는 게 좋죠.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래서 도대체 이 저자는 몇 살이길래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 들어. 닉 맥기울리. 예, 이름도 네. 특이해요. 89년생.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 책을 냈을 때가 33살인 거죠. 그러니까 저랑 거의 한 20년에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 저자는 이 젊은 친구가 저보다 20년을 더 빨리 네.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이 중요성들을 이제 깨우친 거고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부제가 뭐냐면
돈을 저축하고 부를 만드는 검증된 방법. 아, 여기서 이제 뭐 그 영어로 이제 프로븐이라고 그러죠. PROVN 이게 네. 있거든요. 발음 안 좋습니다. 검증된. 네, 검증. 그러니까 검증이 뭐냐? 이 사람이 뭐냐면 검증을 뭐로 하냐? 당연히 데이터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 출신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반복된다는 건 없지만 그렇죠. 과거에 우리 데이터를 참고를 하면 어느 정도 현재 판단을 미래를 향한 현재의 판단에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그 들어가 보면 네. 오브 달러즈 앤 데이터라고 그래서 이 투자 정보를 다루는데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투자 정보를 그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좀 인상 깊이 읽었던 거는 그 배당주 펀드와 S&P 500의 수익률이 누가 더 장기적으로 좋느냐 이렇게 이런 칼럼을 쭉 썼는데 네. 재밌던 게 최근에는 S&P 500이 거의 다 이겼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중 S&P 500과 비슷한 거는 우리가 이제 슈드라고 그러죠. SCHD. 국내에는 이제 배당 다우 존스라는 네. ETF로 나와 있는 그 배당 성장 ETF 100개를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 이거 정도만 S&P 500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요즘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요즘 뭐 딱 번역기 돌리면 그렇죠. 쉽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해하는데 전혀 영어 상관없이 좋은 세상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많은 전 저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직원들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젊은 직원들한테 이런 사이트를 좀 많이 봐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저렇게 이야기로 잘 만드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네. 이 친구라네.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참 그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네, 숫자를 그것도 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도 많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숫자를 이야기로 푸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이 책 제목 자체가 그냥 계속 살아. Just keep buying.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저자는 무조건 사서 모으라, 무조건 그냥 끝까지 사서 묵혀라. 네.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매도의 조건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그냥 마켓 타이밍도 생각하지 말고 종목 선택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을 사라 계속. 대표 지수.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이죠.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좀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S&P 500은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하거든요. ETF가 나와서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시장 통째로 사라는 게 원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S&P 500을 했냐면 전부 다 사는 게 어렵잖아요. 지수를 만드는 네. 게. 그래서 이제 S&P 500과 미국 전체 시장의 지수의 상관관계가 거의 90% 정도 일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산다는 것은 미국 시장을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 500개 기업. 나중에 이제 미국의 한 회사에서 정말 시장을 통째로 사는 인덱스를 내놨죠. 그게 VOO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VOO와 S&P 500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을 사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를 사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지. 거기엔 S&P 500에 들어가 있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505개거든요. 네. 예? 정확히 현재 505개, 505개. 505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래서 S&P 500을 사는 것이 상품에서 시장을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자는 시장을 그냥 통째로 계속 사는 것이 마켓 타임도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사는 거니까 종목 선택도 필요 없고, 네.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은, 그럼 언제 찾아야 되냐? 일단 돈이 필요할 때 찾으면 됩니다. 정말 쓸 돈이 필요할 때. 예, 뭐, 내가 뭐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어떤 재정적, 재부적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100% 뭐, 미국 주식에만 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뭐 채권이라든가 딴 자산과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는데, 이거 자체가 내가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뭐 투자를 하다가
어떤 내가 이제 의사 판단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들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계속 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매도 조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재무적 이벤트가 있을 때 찾아 쓰는 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뭐 죽을 때까지만 모으는 건 또 아니고요. 예. 자, Just Keep Buying 이 책의 키워드를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간 지평. 시간 지평. 일단은 이 책은 저축과 투자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축을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실은 이 저축과 투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에 투자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적금에 투자해 말이 안 되는 그건 거거든요. 투자가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뭐 이 책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축을 한다는 것은 자금 대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년짜리 예금에 가입하신다는 것은 1년 동안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내가 그 시간의 대가죠. 시간의 대가를 받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적금이라는 것 자체는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서 내가 뭐 정해진 기간 이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만기가 있어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저축은 내가 자금 대여자가 되는 거고 만기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투자는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권의 일부를 내가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내가 간접적인 형태지만 그 간접적인 형태로 그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을 산다. 그러면 내가 미국의 505개 기업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내가 투자 금액의 비율대로 그 지분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는 시점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투자는 만기가 없어요. 네. 이 차이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작용하는 것은 이 저축과 투자의 어떤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저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 2년 뒤에 쓸 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뭐 주식이나 펀드나 S&P 500이나 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조금 손실 보고 있는 구간이 있을 때 네. 내가 필요한 그 자금의 기한이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하니. 그렇죠. 그 투자를 하면 안 되고 2년 아래는 그 일단 넘어가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자는 2년이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저는 한 3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여유 있는 자금으로. 제 생각에는 3년 이상 안 할 거면 그건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시간 지평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저는 뭐 3년짜리 적금, 4년짜리 적금 이런 거 듣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별로 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3년, 4년 시간대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투자만 복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강력하게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수익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과 저축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어떤 게 더 크냐.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저축으로 하는 게 더 크세요. 투자로. 일단 시드머니를 모은 다음에는 또 투자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제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저축해서 내가 1년에 저축 2천만 원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투자 수익이 2천만 원 되는 경우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축을 모은 일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축을 더 잘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투자보다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마디 문장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유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자라는 게 우리가 이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현금 흐름만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부자예요. 그게 뭐 금액이 얼마가 부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내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있는 자산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 사람도 부자인 거죠. 뭐 나중에 이 저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예. 여기서 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 Just keep buying. 그냥 책 제목이네요. 예. 책 제목 그대로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예. Just keep buying.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좀 뜯어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예.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단순하게 빨리 계속 사들이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빨리가 일찍 예. 시작하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단지는 단순성이에요. 투자 방법의 단순성. 계속은 일관성. 그러니까 단순한 방법으로 계속 사들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전략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 그걸 이제 뭐 계속 사는 방법은 적립식으로 살 수도 있고 뭐 돈이 생길 때마다 살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뭐 내가 적립식으로 넣다가 주가가 좀 빠지면 더 넣으면 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계속 넣으면서 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해라는 거죠. 빨리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세 가지거든요. 투자 금액.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복리식 계산을 해보면 투자 금액에다가 수익률에다가 그렇죠. 기간. 이게 투자는 사실 이 세 가지 함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이 많으면 사실 투자 수익률이 적어도 내가 돈이 커지죠. 네. 근데 그다음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나중에 결과가 커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익률과 금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가장 과소평가받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사실은 가장 과소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빨리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빨리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미국의 이제 시장 전체를 봤더니 주가는 상승하는 기간이 떨어지는 기간보다 더 많다. 그렇죠.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떨어지면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요번에 아니죠. 옛날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유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비행기 정말 처참한 사건이죠. 그거는 이제 뉴욕의 빌딩에 네. 이제 그 테러 분자들이 테러 집단이 이제 그걸 하니까 비행기에 대한 사람들이 공포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걸 더 많이 이용한 거죠. 그 다른 대체 수단들을 뭐 철도보다도 자동차를 많이 이용했겠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비행기, 철도, 자동차 이런 다 합산한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큰 사고 났었지만 사실은 비행기로 죽는 경우가 자동차로 죽는 경우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낮아요. 예, 희박하죠. 예. 훨씬 낮은데 너무 그 심리적 크니까. 경험이 강하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주가도요. 아하. 계속 오르는 게 더 많은데 데이터를 보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심리적 강도가 너무 세니까 그때 또 잃어보기도 하고. 그때 많이 깨지거든요. 많이 깨지는 경우가 오르는 기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때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좋아지면 다시 생각이 바꾸게 되고. 그래서 저자가 빨리 하라는 건 뭐냐면 투자를 망설이며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 워런 버핏처럼요. 예. 워런 버핏 찰리먼거 항상 얘기하는 게 꾸준히 또 오랜 기간 길게 살다 보면 언젠가 또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예.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예. 시장을 봐는 이제 데이터 이 사람이 사이언스트니까 이 사람이 보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 주가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50% 정도 박살이 나고 네. 대략 5, 6년에 한 번 정도는 30% 박살이 나고 네네. 2년에 한 번 정도는 10% 정도 박살이 난다. 깨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0%가 깨지면 우리가 영어로 쓸 때 크래시라고 그러죠. 크래시, 네. 붕괴. 네. 2008년도 금융위기나 아니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1929년도에 있었던 대공황이나 이 정도 대가 이제 크래시 되는 거고 이게 한 50% 정도 네. 박살이 나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30% 되면 거의 패닉이 와요. 그렇죠. 30% 정도는 패닉이고 10%가 빠지면 심리적 위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 50%는 사실은 되게 큰 충격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보실 때 시장이 한 30% 빠지는 거는 이 저자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정상 범주라는 거예요. 늘상 있는 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30% 빠지면 와 패닉이야. 신문엔 그렇게 씁니다. 저희도 뭐 기자 생활 했지만 네, 30% 빠지면 뭐 공포 이렇게 씁니다. 그쵸, 기사를. 그쵸. 예. 썼죠 옛날에. 근데 저자의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생각은 정상 범주다. 어차피 원래 그게 시장의 속성이다. 원래 그랬다 계속. 예. 그것까지 참고해서 들으시면 오히려 단순하게 빨리 계속 사들이란 말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떨어진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 더 낮은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는 예.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바이 더 딥 전략이라는 거죠. 가장 깊은. 가장 딥 빠졌을 때 쌀 때 네. 사는 전략이죠. 이게 사실은 이 바이 더 저 딥 전략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이 더 딥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바이 더 딥은 좀 달라요. 그건 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는 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대호 사회자님께서도 네. 가치 투자 이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바이 더 딥 전략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헐값에 거래되는 주식들을 굉장히 싼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초저가 주식들 사는 전략을 취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이 더 딥 전략은 뭐냐면 시장이 바닥일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의미가. 여기서 뭐냐면 시장이 가장 바닥일 때 이렇게 시장은 오르다가 떨어져 바닥 만들고 오르다가 떨어져 바닥 만들고 이렇게 그럼 요 구간마다 다 이게 시장을 살 때 바이 더 딥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산 것과 그다음에 저자가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1996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매월 꾸준히 너 정해진 몰라. 날짜에 난 산 거야. 딱 이 부분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바이 더 딥을 적립식 투자가 이겨요. 적립식이 이긴다. 예. 근데 예외적인 시기가 한 두 경우 정도가 있어요. 네. 시장 바이 더 딥 전략은. 이거 뭐냐면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50% 깨졌을 때, 크래시가 왔을 때. 근데 우연히 그때 시장을 처음 접하게 되고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 일단 벌고 시작한다. 이게 자기가 2008년도에 들어갔던 얘기 우연히. 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바이 더 딥 한 얘기가 이 책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예. 코스피 1,400대까지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해서 주식 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네요. 이제 그냥 이 바이 더 딥이 싸게 산 사람들이 적립식을 이긴다는 거죠. 그럴 그래서- 때만. 예, 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있었던 거죠. 대공황 때, 뭐 금융위기 때, 이 정도 한 50% 이상 깨지는. 물론 이제 예.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50%도 안 깨졌었어요. 예. 한 30몇 퍼센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9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기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 적립식이 승리하니까 시장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저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신들 이렇게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데 그 별로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하세요. 단순하게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정 어려우시면 그냥 적립식으로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그게 결국은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이깁니다. 당신이 그렇지만 뭐 금융위기라고 맞힐 수 있습니까? 맞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근데 이제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펀드나 특히 뭐 보험 같은 것도 어떤 투자 상품을 접할 때도 거의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보험회사 중에서도 보험 상품 중에서 변액 네. 뭐 이런 상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적립식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 상품으로 이제 그쵸, 돈이 그쵸. 들어가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또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또 이 계속 투자하는 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우리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계속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적립식 투자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더 맞아요. 낮은 예. 가격에 사서 평단가를 낮추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예. 빠지고 있을 때 나 그만 사야 되나? 네. 더 빠질 것 같은데 맞아요. 나중에 사야 되나? 이렇게 예. 되죠. 맞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예. 딱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제 경험도 있어요.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요즘 많이 올랐지만 작년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시장에서 작년 재작년에서 내가 직원들 보고 젊은 직원들 보고 투자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다가 100만 원씩 30년 넣으면 된다. 이 간단한 것 자체를 네. 우리 때는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그 ETF 같은 인덱스 상품이 나온 게 한국에서 아직 15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게 그전에는 이제 한국에 살았으면 그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우리 그대들 세대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으니까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냐 그랬더니 머뭇머뭇 되는 거예요. 실행하기는 또 어려워요. 네, 왜냐면 네.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 갖고 불입을 멈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해라. 센터장님이 그 S&P 500 역대 그 지수 흐름을 네, 맞아요. 엄청나게 크게 프린트해갖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주신다면서요. 뭐 사이즈는 A4인데 그 A4 출력해서 다시 주는데 다시 또 그 얘기 또 잔소리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사서 다시 올라왔는데 네. 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저스트 킵바잉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 폭락기입니다. 떨어질 때도 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은 경년마다 10% 빠지고 4, 5년마다 30% 빠지고 10년이 아니네요. 30년마다 50% 정도. 30년마다 네. 50%의 크래시가 네. 온다.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30%는 정상 범주에 네. 들어간다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이게 이때 빠지는 거는 그냥 즐겁게 사도 된다는 거예요. 뭐 오히려. 즐겁게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래서 이때를 사게 되면 이때를 오히려 투자를 줄이지 말고 늘리거나 계속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이게 반대합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히 깨졌다가 올라갈 때 이게 투자 또 제레미 시겔 교수라고 그 유명한 그 주식 장기 투자 이론의 권위자인 양반이 그게 또 이렇게 배당금도 또 재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S&P 500도 배당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 네. 되면 그 배당과 주가 오르기 두 개 같이 만나면서 뭐냐면 이게 가속기 역할을 해요. 이게 엑셀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싸게 그렇죠. 사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기업들이 미국은 요즘 또 자사주까지 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S&P 500이지만 1.3% 정도 될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여기에 자사주 또 사거든요. 예를 들면 네. 소각하고 여기에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게 엑셀레이팅 되거든요. 표현을 더 쓰거든요. 상승 효과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저자가 뭐 그 말은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계속 넣는 게 폭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그 두 분의 유명한 얘기를 인용을 하죠. 로스차일드 그쵸? 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이 로스차일드 와인이잖아요. 이 로스차일드 집안 사람이 만든 와인입니다. 그것도. 저는 그 와인을 못 먹어보고 너무 비싸서 그 로스차일드 와인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파생이 되네요. 대리 만족을. 진짜 그 집안 후손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 길거리에 유혈이 낭자할 때가 바로 주식을 살 때다. 그다음에 제레미 시겔 교수 그 주문에 말씀드렸던 인간 행동은 역사적 근거보다 두려움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를 보게 되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건데 두려움 때문에 폭락기에 투자를 멈춰버리는 거죠. 존 템플턴도 제 기억엔 비슷한 말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시장에 유혈이 낭자할 때가 진짜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예. 비록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예. 말을 뭐 그분은 너무 세게. 그리고 존 템플턴 경우는 이렇게 약간 청교도주의적인 절제 자제력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저희랑 많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다음 키워드도 같이 우리 들어보시죠. 그냥 적립식으로. 네. 다음 키워드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시장을 사라. 시장을 사라.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닉 매기올리도 그렇고 개별 종목, 개별 스탁을 피킹한다라고 하는데 예.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사는 게 낫다라는 강조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투자의 구원자들이라는 책도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과 같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워런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S&P 500을 그냥 꾸준히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사라는 거죠. 예. 시장을 사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을 산다가 주식이란 자산을 통째로 사라라는 겁니다. 뭐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워런 버핏이 이제 그 금융위기 때 한 언론에 기고했던 그 제목이 바이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사실은 이제 인덱스 사는 것이 사실 시장을 통째로 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이제 계속 사는 게 수익 창출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뭐 수익 창출 자산의 주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도 얘기하고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단 하나의 수익 창출 자산을 고르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주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도 그럼 주식을 선택할 때 나는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을 통째로 사는 인덱스 투자를 더 선호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저자가 3가지 근거를 자기가 대는 겁니다. 네. 물론 이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러니까 이건 저자의 생각이니까 저는 저자의 생각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액티브 펀드. 그 전문가가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액티브 펀드 대 그 그냥 시장에 맡기는 패시브한 전략을 수동적 전략을 따른 인덱스 펀드에 대한 수익률 비율 이건 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액티브 펀드의 한 75% 정도가 그 인덱스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덱스가 더 낮은 비용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75%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싼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1920년도부터 26년 이후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주식이 오르잖아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오르면 사실은 그 시장 전체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4% 정도 되는 해당 주식이 다 하드캐리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상위 4%. 네, 상위 4% 수익 다 대부분 다 낸 거지. 네. 나머지 96% 애들은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위 4%가 네.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 기업이 미국 국채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낸 동인인데 그 4%를 정확히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죠. 저자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우량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쵸. 그건 결과론이고요. 그건 이제 후견지명이라고 그러죠. 네? 선견지명에 받는다. 네, 후견지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또 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2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겨우 4%의 기업이 미국 국채보다 주식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줬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단지 5개 기업이 다 벌어준 거다. 5개 기업은 누구냐면 엑슨모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IBM 5종목 때문에 192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90년간의 투자 수익을 내는 가장 강력한 그 공급자, 수익률의 공급자는 이 5개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5개 기업 지금 중에 여기 해당되는 게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2개 기업밖에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제너럴 일렉트릭과 IBM은 사실 좀 잊혀져 가고 있고요. 엑슨모빌도 사실은 물론 뭐 버핏이 뭐 이렇게 또 그렇죠. 엑슨모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킹 종목이죠. 네. 거의 50년 이상을 배당금을 계속 늘려주고 지금도 매년 늘리고 있죠. 네네.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지만 시장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드캐리하지 못한 거죠. 최근에 뭐 가장 그 하드캐리한 건 매그니피선트 세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하드캐리한 거거든요. 최근 시장 자체를. 빅테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개인들이 골라낼 수 있겠느냐.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기업도 영원하지 않다. 1950년 이후 미국 시장에 상장된 28,853개 기업 중에서 2009년 현재, 그러니까 50년에 28,853개 기업 중에서 그로부터 이제 한 59년이 흘러 29년도에 22,069개 중에의 기업이 문을 닫았다. 78% 기업이 사라졌다. 28,800여 개 중에서 네. 59년 흐른 뒤에 네. 22,400여 개가 문을 닫았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78%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이런 시장을 기업이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곳에서 4%를 맞추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저자가 보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사람 데이터 과학자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거의 어렵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4%를 더 찾고 싶어 하고 더 그런 거 같냐면은 그 후행적으로 보면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후견지명. 근데 저자는 그거를
더 실존적 이유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실존적 이유. 투자의 결과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는 좀 효용이 후행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가전제품을 사면 효용이 즉각적이거든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 즉각적인데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투자 상품을 가입했거나 아니면 내가 개별 종목을 사거나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이 효용을 내가 느끼는 것은 가격이 올라서 시간에 그렇죠.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했을 경과가 때. 돼야 되는 반드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보는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또 그 시장을 사라는 이유도 S&P 500 기준으로 하면은 네. 여기서 또 퇴출되는 기업은 지수에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또 우량한 기업이 또 새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로병사 그 안에서의 사이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는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네.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죠. 시장의 변화에 맞게끔 시장을 잘 반영하도록 계속 바꿔 껴주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주식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다, 무섭다, 네. 부담이 된다면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도 되게 좀 한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국채나 정부에서 뭐 지급 보조하는 공공기관 채권이나 뭐 우리나라는 뭐 지방 정부가 아직까지 부도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부도 위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위해서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쵸. 미국은 옛날에 있었죠.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맞아요. 그렇지만 해서 그 지방 정부나 뭐 미국 국채나 이런 식으로 안전한 채권에만 투자한다. 이게 사실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를 모바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아, 네. 그 우리나라 채권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지금. 그렇죠. 뭐 한 6%, 5%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되고. 찍어내면 되는 그 유일한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네, 뭐 네. 고민할 게 없어. 사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은 이런 뭐 채권을 투자할 때 이렇게 안전한 채권을 투자하고 뭐 좀 우리나라 현실과 좀 최근에 도입해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학을 보내거나 이렇게 달러 베이스로 자산을 했는데 주식 자산이 아니라 그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자산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거의 달러 예금에 주로 이용했는데 제가 보기엔 달러 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달러 국채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게 채권은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네. 주식 수익률보다 낮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거나 좀 내가 나이가 많으면 주식 비중도 너무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예,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자가 이제 이건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식을 사고 잘 자기 위해서 밤에 잘 자기 위해서 채권을 산다. 안전자산도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채권의 속성 자체가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뭐 하이일드 펀드라든지 일부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채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투자와는 속성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이힐드 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채권을 생각하는데 채권 중에서 하이힐드는 가장 주식의 속성이 강한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쵸. 높은 금리를 줘야만 팔리는 채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확 좋아지면 주식처럼 같이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깨지면 주식처럼 확 깨지는데 그 미국 국채처럼 이렇게 확 변동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서 채권이지만 하이힐드는 이 주식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채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채권도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저자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리츠라든지 예. 농지 뭐 저작권 다양한 투자를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이 저자는 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기도 코인, 금. 그러니까 코인도 이 사람은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코인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네. 전체 자산의 10%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누가요? 이 저자가요. 아 저자가. 네, 저자도 근데 이런 가상자산도 수익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도 자기가. 근데 그것도 이것도 저스트 킵바잉이에요? 저스트 킵바잉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아니 제 주변에도 예. 물론 이제 속된 말로 잡코인은 정말 위험하고 비트코인 하나를 사서 모으는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그 적립식으로 해도 되죠, 그게. 아.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어떤 자산을 또 고르는지가 또 예. 중요한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미술품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를. 뭐, 미술관 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네. 미술을 또 보는 거랑 이게 투자하는 투자의 거랑 가치가 다르죠. 있는가 알아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원자재는 사실은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와 공급. 사실 원자재 또 남들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뭐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을 사실 주식으로 봐요. 저도 그 의견에 좀 100% 공감을 하고요. 네, 그것도 지수 예. 위주로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을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10% 예.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4% 룰과 25배의 법칙. 갑자기 이제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아요. 4% 룰과 25배의 법칙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 은퇴 자금을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있는 은퇴 자금을 얼마씩 내가 인출해서 써야지 내가 이 돈이 죽을 때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이냐. 네. 라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인출률에 대한 계산이에요. 인출률. 네, 인출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저희도 뭐 저 일하는 것도 투자연금센터고 전에 이름이 우리 은퇴연구소였었으니까 저희도 이 인출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한국에 이런 논의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책도 좀 번역도 좀 하고 국내에 좀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 작업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이 4% 룰과 25배의 법칙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한테 4%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면 윌리엄 벤겐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재무 설계사입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돈을 매년 내 1천년도에 내가 은퇴 시점, 퇴직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에서 4%를 인출하고 네. 2000년도에 4% 플러스 인플레이션 상승률 물가를 확보해야 되니까 예? 요만큼을 또 인출하는 거죠. 네. 그럼 또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로 4% 플러스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럼 내가 화폐 가치를 조금씩 네. 받겠죠. 이렇게 했을 때 90세가 될 때까지 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세부터 시작해서 90세까지 네. 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4%의 역수가 얼마냐면 25잖아요. 네네네. 4% 뒤집어 얘기하면 25배가 되는 거죠. 이제 4 나누기 100을 예. 하면 25가 되는 여러분들 거죠. PER 주가 수익 네. 비율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역수. 주가 수익 비율을 다 거꾸로 하면 네. 되게 되면 그게 자산 수익률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처럼 그러니까 뒤집으면 25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딱 그 내가 4%씩 인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25배의 법칙으로 있으면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그 90세까지 내가 그 돈이 고갈되지 않는 건데 생각해보면 뭐죠? 내가 매월 300만 원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2개월. 그 3,600만 원이죠. 네. 25배, 25년을 곱하면 9억 원이에요. 그 9억 원이 있으면 내가 60세 시점에 9억 원의 4%를 빼고 2000년도에는 4%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빼면은 9억 원이 매월 내가 300만 원씩 빼서 300만 원 플러스 쓰면 자금 어떻게 되냐면 고갈되지 않고 90세까지 돈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노후에 매월 쓰게 될 돈의 예. 25배를 모아야 된다. 그게 25배죠. 그게 3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9억 9억을 모아야 되니까 예. 월 300 노후에 쓰려는 사람은 9억은 최소 모아야 네.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에 설명 깔려 있는 게 이게 25배의 법칙이 4% 룰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럼 4% 룰에 또 조건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자산을 50%는 S&P 500에 50%는 채권에 5대 5의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가정한 데이터예요. 아하. 네. 그러면 이게 대공황을 거치고 뭐 금융 같은 걸 거쳐도 고갈이 안 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자산 배분에서 인출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책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네, 네, 원래 네.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9억 원까지 없어도 돼요. 왜냐면 대공황이나 2008도 금융위 같은 것까지 다 저기 스태그플레이션처럼 10년씩 주식이 오르지 않았던 시대는 80년대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만 제외하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덜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9억 원인데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면 아. 4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아하. 더 줄어. 300만 원의 절반 150만 원이 있으니 예. 9억 원의 절반 네. 4억 5천만 원만 모으면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75세 이후에 후기 고령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후기 네네네. 고령기로 가면 생활비가 줄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액을 생활비로 쓴다는 전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60대 때 쓰는 생활비보다 그렇죠, 70대 때 그렇죠. 쓰는 생활비가 적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미국 증권시장 역성 최악의 시기까지 포함된 데이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공적 자금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더 줄어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쓰는 그 25배의 법칙 일정론을 쓰는 거기 때문에 후기 고령기, 75세 후기 고령기는 생활비가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이 있어도 된다. 요거를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월 300만 원을 노후에 쓰려면 9억 원이 필요한데 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예. 국민연금 조금 있고 예. 근데 또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월 뭐 100만 원도 안 나오고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이제 국민 용돈이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또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애가 타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복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지의 영역을 어디까지 사회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은 저거는 우리가 선진국의 경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이란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은 그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니까 그게 200년이 넘게 된 아이디어고요. 이 실제 그럼 이거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게 그 연금제도는 1920년대부터거든요. 네. 그리고 더 그다음에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60년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들은 80년대 우리나라 88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설정되어 있는 인구 통계적 연령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걸 안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고, 이건 당연히 재정에서 충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금액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줄겠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다른 어떤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성격의 상품들이에요. 네. 또 하나가 그 20대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과 한 5, 60대가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리 지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S&P 500이라 하더라도 예. 내가 인출하는 시점 다가왔는데 시장에 어떤 큰 변동이 생기고 큰 손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 설계 연구로 유명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 분이 한 얘기가 사실 은퇴 재무 설계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그 리스크 우리 관리 이론에서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거로 발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변동성 이런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은퇴 설계는 여기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하나가 뭐냐면 자산의 리스크라는 거에 플러스 장수 리스크라는 게 들어가요. 오래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격에 네. 굉장히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또 하나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게 시퀀스 리스크라는 거예요. 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시퀀스 리스크가 순서 리스크예요. 내 돈을 어떻게 뺏어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0세에 어떤 사람은 딱 퇴직하자마자 내가 주식 자산을 다 들고 있었는데 폭락을 해. 이런 사람과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운 좋게 막 시장이 날아갔어. 그럼 뺏쓰는 돈이 달라지고 그렇죠. 이 뺏쓰는 돈이 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지대하죠. 달라지게 등장하는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는 시뮬레이션은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저도 시퀀스 리스크에 관한 책들 딴 거를 보더라도 딱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딱 하나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10년간 퇴직 이후에 10년. 예. 그러니까 내가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의 삶을 앞에 10년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10년에 초점을 맞춰라. 60세에 만약에 은퇴를 했다. 예, 그러면 60 70세 때까지가 10년. 중요하다. 예. 이때 두 번째, 이때 세게 얻어 터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저자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근데
내가 인생이라는 게 운의 영역이 있으니까 나쁘는 아군이죠. 이게 저도 되게 아군의 영역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분산을 좀 해놓고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포트폴리오 주식이 많은 경우에 인출 금액을 줄여서 약간 내핍 생활을 하고 세 번째 뭐냐면 수입을 보충하는 뭐 일을 좀 해서 돈을 좀 버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완충을 하고 근데 내가 아군이 아니라 행운이면 뭐 이거 안 해도 되죠. 원래 계획대로 인출해도 되는 건데, 네. 내가 좀 재수없게 그런 어떤 뭐 코로나나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같은 상황이 나한테 발생을 했던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좀 안전자산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하락장에 좀 인출 금액도 좀 줄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일을 좀 더해서 하는 방법을 써라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젊으신 분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다 20대, 제 생각에는 한 40대까지도 한 20년 남았기 때문에 20년이면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사면 사실 20년 뒤에 깨먹기가 어려워요. 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평균을 본인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누적의 힘도 생기고. 예. 자, 마지막으로 심쿵 한 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네. 이 책에 사실 이제 바잉의 그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거는 킵 아닙니까? 예. 계속. 저는 킵이에요. 저는 킵입니다. 이것도 가장 또 강조해 주시는 지점이시고요. 예.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요 시간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이 말은 계속 앞에서 나오지만 그런 항목을 챕터 하나 만들어서 저자가 썼는데 그래서 전 그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제 후배가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구 별에 온 우주 여행자다 이런 그래서 자기는 네? 이 친구는 자기 자신 그렇게 규정을 해서 오. 이렇게 이제 뭐 어디서 한 달 살기도 자주 하고 혼자 막 많이 걸어요. 그래서 네. 자기는 지구별에 온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주 여행자이기 때문에 많이 보러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살아요. 이야.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저자는 시간 여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 여행자. 그러니까 투자에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이 있고 마켓 타이밍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분들 이런 책 안 봐도 돼요. 뭐 하나 봅니까? 그런 분들은 더 자기가 좀 빨리빨리 버셔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투자에서 자기의 삶 자체를 시간 여행자로 규정을 하고 제가 이제 느리더라도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과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그걸 뭐 멈추거나 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투자 금액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수익률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 그거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들 인생 고민하실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뭐 매월 한 번씩 1년에 12번. 나 20년 할 거야. 네. 10년 할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에서 제일 신경 안 쓰는 게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돌아오셔서 이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들께서 시간 여행자가 되셔서 투자의 여행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걸. 그래서 그 시간이란 자산을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시간이란 자산을 뭐 이번 기회에 저도 뭐 잘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여러분의 동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핏도 그렇고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라고 강조를 예. 많이 하는데요. 시간의 가치도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닉 매기울리가 쓴 Just Keep Buying 이 책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별책 부록에서 다룰 책 제목은요. 필리프 슈테르처가 쓴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여러분께 또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만나는 별책 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또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